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그 교육 행정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학개론을 책임지고 있는 지아쌤입니다. 이번에 그 윌비스에서 주최한 전국 모의고사 다들 보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그 국가직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 결과를 이제 그때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문제가 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문제였다. 그런데도 제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보시면 한 12문제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데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그 모의고사 20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문제는 풀고 들어오시는 거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볼 건데 1번 문제 보시면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에서 출제를 했는데 요즘에 그 교수학습 이론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이유가 예전에 임용고사나 뭐 7급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들 가운데서 학자와 그 이론의 어떤 특징을 물어보는 부분이라서 이게 나온 적이 없는 문제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꽤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교과든지 그 교과를 특징적으로 교과답게 해주는 골간으로서의 구조가 있다라고 해서 교과의 구조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발견학습, 브루너의 발견학습이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좀 더 보면 교과의 구조란 각 교과가 모태로 삼고 있는 학문 분야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개념 및 원리를 말하고요.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므로 단순하다. 그래서 구조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킬 때에는 어린 나이에도 지식의 구조학습이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용 범위도 넓다. 그리고 구조학습을 통해 초보 수준의 지식과 고등 수준의 지식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라고 해서 주어진 질문의 내용이 교과의 구조를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루너의 발견학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선형 학습까지 연결을 좀 지으셔야 되는데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4번이었고 기본 개념을 반복하면서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시켜 조직한다라고 해서 계열성의 개념이 나오면 이게 지식의 구조랑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테마별 기출 강의 할 때 이제 90번 테마가 교수자 중심 교수학습 이론에서 브루너의 발견학습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좀 막간을 이용해서 교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그 지아쌤의 교육학개론 테마별 기출 뽀개기라는 교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할 때도 보면 여러분들께 이제 관련되는 기본 내용들, 엑기스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럴 때도 이렇게 테마로 제가 정리를 해놨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서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 보면 앞에 제가 이렇게 목차 자체도 테마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이 목차들을 좀 보시면서 좀 생소하거나 알듯말듯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을 때 그 해당되는 목차에 나와 있는 테마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는 내용을 또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발견학습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 이번에 지식의 구조를 보면 이 구조라고 하는 건 학문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아이디어 및 원리 기본 개념을 의미하고요. 이건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표현 양식이라고 해서 동일한 지식의 구조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단계, 요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라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행동이나 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작동적 표현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림이나 심상 등으로 표현되는 심상적 표현 방식, 추상적인 언어나 기호로 표현되는 상징적 표현 양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아동의 연령대에 맞는 표현 방식들을 사용하면 어떠한 아동에게도 그 개념을 구조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발견학습의 기본 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학생의 인지발달 단계에 맞게 표현 방식을 달리하면 어떤 연령의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나선형 교육과정, 이 나선형 교육과정에는 교육의 그 내용 조직 원리 중에 계열성의 원리가 들어간 거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내용을 처음에는 쉽게 제시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심화 확대해 감으로써 결국 어려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교육과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열성의 원리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를 보실 건데, 2번은 교육과정 문제였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초등학교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보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올해는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물론 작년에 사립학교법 관련해서 자유학기제를 그 교장의 자유재량권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었는데, 그동안 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행이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에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 이제 선지를 보시면 2015년 교육과정 내용하고 2022년 교육과정 내용을 제가 섞어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2015와 2021을 구분해 내실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꼭 기억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기억에 A 초등학교는 3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기까지 선택 교과목을 도입한다라고 해서 이게 2022년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 B초등학교는 안전교육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안전교육 얘기는 2015년 교육과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D번의 C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1년에서 1학기로 축소한 게 2022년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2015년도에서는 교장의 그 재량에 따라서 뭐 1학기나 1년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그때도 여전히 자유학기제를 안 할 수는 없었는데, 그 시기 자체를 교장이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를 기존의 1년에서 1학기로 줄여서 축소하였다라는 부분, 요거 특징적인 부분으로 기억하시고요. 리을번의 D고등학교는 수업 시간을 늘려서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반대예요. 그래서 425시간에서 이렇게 320시간으로 축소시켰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기억과 디귿이 맞는 문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요거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뭐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하고 비교해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한번 눈으로 훑고 지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안전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 시수를 1시간 늘려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 운영했다. 요거는 실제로 문제에도, 기출 문제에도 여러 번
번 나왔던 내용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2015년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처음으로 제시한 게 2025년 개정 교육과정이다라고 정리하시고요. 이제 중요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을 하고요. 국어, 영어, 수학의 수업 시간이 현재보다 150시간 줄어드는 내용, 그러니까 축소시켰다라고 하는 부분, 요걸 가장 요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해서 그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상으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기후 생태 환경 교육, AI 소프트웨어 교육, 공동체적 가치 함양 교육, 다문화 교육 등이 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향한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고교학점제라든가 진로 연계 교육과정이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지역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지원, 지역사회와 교육 공동체 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으로 인해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습자 개별 맞춤형 지도 및 평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 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이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 하고요. 뭐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고교학점제, 진로 연계 교육과정 이런 부분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을 이제 초중고 학교 급별로 개정의 중점 사항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에서 6학년 요 학년도 좀 중요한데 3학년에서 6학년에 걸쳐서 그 학년별로 2개까지 총 8개 과목의 선택 과목을 신설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요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정보 과목이 신설되는 부분, 제가 좀 진하게 했던 부분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유학기제를 축소하는 대신에 초등 6학년 2학기나 중등 3학년 2학기, 고3 수능 이후에 학교 급별로 다음 학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 연계 학기라는 게 도입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던 그 내용인데 자유학기제를 축소하는 대신 진로 연계 학기가 새롭게 도입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고교학점제. 이 고교학점제가 이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해서 이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학점제 형태가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의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주요 과목에 대한 이수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좀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 학점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의 어떤 그 이수 단위가 좀 줄어들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 2015에서는 공통 과목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는데 2022년 교육과정에서는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특이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또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건 좀 중요해서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리하자면 초등학교 때 3학년, 6학년 사이에 선택 과목을 도입했고요. 중등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를 1년에서 1학기로 축소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총 수업 시간을 축소했고 사회탐구 중 한국지리 동아시아 정치화법 경제윤리와 사상은 일반 선택에서 제외시켰다라고 했는데 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정보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부분, 2015년이 안전교육이었다면 2022년도에는 정보교육, 그리고 초6, 중3, 고3, 2학기 등 학교 급별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학기, 이것 때문에 이제 자유학기제를 1년에서 1학기로 축소한 부분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연계 학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건데 3번 문제는 역시 교수학습 이론 문제고요. 간의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간의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자 중심의 교수학습 이론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는 학습을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개인적 의미 창출 과정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거는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께 우리가 교육학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간의 교수학습 이론과 그리고 구성주의적인 관점의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이론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가 교육학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도 저는 이제 기본 강의나 테마별 기출 강의에서도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 문제는 이거를 제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니은 같은 경우는 학습 영역을 언어정보, 지적기능, 운동기능, 태도, 인지 전략으로 나누고 있죠. 맞는 내용이고 학습자의 내적 학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9가지 외적 교수 사태를 제안하고 있고요. 학습 영역을 세분화시켜서 제시한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에서 답은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테마별 기출문제 강의, 기출 뽀개기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다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앞에서 그 학습 결과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결과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가 그 매칭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언어 정보라고 하는 건 정보를 진술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적 기능은 방법적 지식 또는 절차적 지식이다라고 해서 언어 정보와 지적 기능을 여러분들이 분류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그 언어 정보라는 결과로부터 더 나아가서 방법적 지식, 절차적 지식,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면 우리가 이제 그걸 간의 표현으로 지적 기능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지 전략이라고 해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기억, 사고, 행동을 관리하는 기능으로서 사고 기법, 문제 분석법, 문제 해결법 등을 학습해서 자신의 내적 인지 과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초인지적 사고 기능, 이거를 우리가 인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운동 기능은 신체적 기능, 태도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개인의 선호 경향성, 그러니까 그 태도를 보인다는 건 어쨌든 개인이 그 태도를 선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각각의 결과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그 학습 결과에 따라 학습의 조건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적 학습 조건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외적 학습 조건 9가지 교수 사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9가지 교수 사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몇 번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학습을 위한 준비, 획득과 수행, 학습의 전이라고 이제 나누어서 봤을 때 학생으로서의 어떤 인지 과정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이 9가지 교수 사태 중에서 뭐 주의 집중 유발한다라고 하는 건 언어적, 비언어적 자극, 시청각 자극 등을 통해서 학생으로 하여금 주의 집중을 유발하게 하는 거 이런 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업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선행 지식을 자극하고 선행 학습을 상기시키는 거 이런 어떤 교수 사태가 있다면 본격적인 수업에 있어서는 자극 자료로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학습 안내를 제공하는데 이 학습 안내랑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 안내를 제공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학습자의 그 이해 수준에 따라 보다 개별적인 학습 안내 및 지도를 제공하는 단계로 학습 자료가 효과적으로 개개인의 장기 기억에 유의미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즉 새로운 내용을 나중에 회상할 수 있도록 부호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사가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학습자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단서나 힌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교사가 단서나 힌트를 제공해 주는 걸 교수 사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학습 안내 제공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취행동 유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연습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연습 문제를 풀어보거나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실습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강화라고 해서 피드백 제공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본 수업 과정이라고 보면 이제 학습의 전이랑 관련해서는 형성평가라든가 파지와 전이 높이기 단계가 있는데 이 파지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전이란 새롭게 학습된 정보를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이가 학습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전체적인 간의 그 학습의 어떤 단계별 교수 사태 9가지 교수 사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제가 빠르게 설명드렸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나 아니면 테마별 기출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간의 그 학습 이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서 학습의 위계, 그러니까 위계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위계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학습 내용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위계를 이루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적 기능이라고 할 때 앞에서 이제 학습 결과로 지적 기능, 절차적 지식, 방법적 지식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위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지적 기능의 위계 단계에서 낮은 단계는 신호학습, 그 다음이 자극 반응 학습, 연쇄 학습, 언어 연합 학습, 변별, 개념, 규칙 학습, 고차적 규칙 학습. 요게 단계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지방직 문제에서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좀 이해를 좀 하시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완전히 다 외운다기보다는 일단 1단계는 신호학습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극 반응. 자극 반응 여러분 우리 교육심리 때도 배웠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극을 주고 반응하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습된 자극 반응이 특정한 순서에 따라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연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 연합 학습,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변별학습, 변별학습 다음 단계가 개념학습, 개념학습 다음에 규칙학습이 있고 마지막이 고차적 규칙학습, 규칙학습, 고차적 규칙학습. 변별학습 다음에 개념학습 이런 거를 좀 직관적으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두 개씩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문제 보실 건데 교육사회 문제고요. 학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관점 중 하나고 이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일단 사회적 기능에 대한 관점이라고 물어보면 일단 크게 두 가지잖아요. 구조기능, 갈등이론, 갈등론적 관점 이렇게 보실 건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하나는 되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어서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좀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는 전체의 존속에 공헌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기능론적 관점이잖아요. 구조 기능론적 관점으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 건데 학교 교육의 주요 기능은 사회화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을 둘러싼 집단 간의 이해관계, 요게 이제 갈등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2번이 다른 내용이고요. 3번은 학교 교육은 업적주의 사회 기반을 공고히 한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른 업적주의, 그러니까 과거 신분주의 사회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 이론가로 듀리캠, 그리고 파슨스가 있다. 이게 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 문제는 사실 이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2번이 하나가 튄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게 보기 안에서 골라낼 수 있도록 이해하고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 문제 교육 철학 문제였는데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론과 근대 로크의 교육론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똑같은 기출문제는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보시면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로크의 백지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로크의 백지설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본유관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관념은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이룩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타고날 때 뭘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백지 상태의 아동이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교사가 원하는 상태로 후천적인 경험을 잘 조직을 해놓으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의 이해 시간에 아우 죄송합니다. 그 교육의 이해 때 주형으로서의 교육의 개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자칫 우리가 교사 주도의 주형으로서의 교육 개념, 그러니까 거푸집 같은 거 놓고 그게 주형인데 부어서 나오는 형태의 어떤 아동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 이제 좀 고착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로크의 백지설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주의는 또 우리가 루소로 넘어가면 아동중심주의, 그 진보주의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로크의 백지설이 그 주형으로서의 어떤 교육의 개념을 띠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얘는 기본적인 생각이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동이 이제 형성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감각적 경험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주의랑 여러분들이 좀 연결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면 체육, 덕육, 지육의 통합적인 교육을 주장한다. 교육 목적으로 관조적인 삶의 실현을 내세운다라고 해서 이 관조라고 하는 건 인식 안에만 있는 거고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이 골라 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다음에 근대 로크의 교육론의 공통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치적인 인간 시민을 그 교육 목적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학습뿐만 아니라 훈련과 습관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두 학자가 공통점을 지닌다라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교육적 이상형이 시민이었고 인간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중용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활동도 되게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관조적 삶이 실천적인 삶과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유교육을 되게 중시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에게는 자유교육,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이번 시험 준비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6번 문제는 다음 명제들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교육 철학은 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교육 철학 문제였는데 철학은 사변적인 학문인 동시에 실천적인 학문이고요. 철학의 핵심 과제는 인식과 행위의 가능성과 한계를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고 교육 철학은 교육 이론과 교육 실천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전제를 드러냄으로써 교육의 자율성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뭐 실천적인 학문이다, 이데올로기적인 전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비판적 교육 철학, 우리 앞에서 교육사회 살펴봤을 때 갈등론의 관점에 서 있는 그런 철학적인 입장을 우리가 비판적 교육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문제는 통계에서 가져온 문제인데 김 교사가 사용한 표집 방법은 이라고 해서 얘가 또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또 안 보고 또 한동안 안 보시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문제로 좀 가져와 봤는데 김 교사는 전국의 중등교사 중에서 1000명을 표집해서 교실 환경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교사는 전국의 중등교사가 근무하는 지역을 크게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각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 수의 비율을 이렇게 가정을 해서 대도시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500명, 중소도시 250, 그 다음에 읍면지역 250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나누고 각각의 범위에 맞춰서 그 범위만큼을 이제 무선 표집을 하는 방식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얘를 유층 표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제 표집이라고 하는 게 모집단에서 표본을 구하는 절차를 얘기하고요. 얘는 크게 무선 표집과 비무선 표집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무선 표집을 보시면 단순 무선 표집, 유층화 무선 표집, 군집 표집. 지금 저희가 했던 게 이 유층 무선 표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층화 무선 표집이라는 게 뭐냐면 여론조사를 위해서 서울시에 200명의 성인을 표집하는 경우에 그리고 서울시에 23개구 행정구역이 있다면 각 층별로 이제 단순 표집을 한다는 거죠. 앞에 문제랑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유층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군집 표집은 모집단이 어떤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서울시 고등학교 그 밑에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하위 집단을 표집의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고요. 표집된 하위 집단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모두 표본에 포함해서 표본에 포함을 시키면 그게 군집 표집의 예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표집 방법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 연구에서는 교육청을 유층으로 사용하고 학교는 군집으로 사용하며 각 학교 내에서는 단순 무선 표집을 적용해서 학급을 선정한다. 뭐 이렇게 연구가 많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교육청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청을 유층으로 선택을 하고 그 교육청 안에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해서 그 학교 전체를 표집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 이제 단순 무선 표집을 적용해서 학급을 선정하는 이렇게 이제 혼용된 방식들이 쓰이기도 한다라고 해서 요 무선 표집의 요 세 가지, 특히 유층 무선 표집, 군집 표집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무선 표집은 편의 표집, 목표 표집, 체계적 표집, 눈덩이 표집 이런 게 있거든요. 얘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편의 표집은 말 그대로 연구자의 편의대로 표집을 하는 거고요. 목표 표집은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경우에 그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선 표집으로 할 경우에 연구자의 이론에 따라 목표 집단은 이것도 역시 편의로 선택하는 걸 얘기하고요. 오히려 체계적
표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집단에 속한 개체의 목록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표집 비율에 비추어 목록에서 일정한 순서에 있는 개체를 표집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에 10만 명이 있고 1000명을 표집한다면 전화번호부에서 처음 사람만 우선으로 뽑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00번째 사람을 뽑는 경우를 우리가 체계적 표집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문제 넘어가면 보기에서 스터플 빔의 CIPP 모형에 해당하는 설명을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 교육평가 시간에 스터플 빔이 나오면 요 리을을 잡아서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하고 연결을 짓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어떤 평가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얘는요 답이 여기 보시면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평가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리을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맞는 내용이고 하나를 더 선택하자면 디귿인데 평가자의 역할은 최종적인 가치 판단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수집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답이었고요. 제가 요거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게 이제 2010년 국가직 문제였는데 이때도 이제 교육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3번이 스크립은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길게 빼라고 해서 부수적인 효과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거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었고 4번은 맞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 기술 제공하는 과정으로 평가를 정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 기술 제공하는 과정으로서의 평가라는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네, 디귿과 리을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얘도 제가 이제 작년에 아니죠. 작년이 아니라 얼마 전에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3회차에서 11번 문제로도 또 제시를 했던 문제인데 이 문제도 같이 좀 풀어보자면 스터플 빔의 의사결정 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 경영자의 결정에 판단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영자 위주의 접근이라고 불린다.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그래서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이 문제를 좀 보여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스터플 빔의 평가를 CIPP 평가라고도 묘사를 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첫째 그 이니셜을 딴 건데 상황, 투입, 과정, 산출평가로 구성된다라고 해서 CIPP 모형이라고 불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목표 실현 정도를 파악하는 뭐 타일러의 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리을 같은 경우는 아이즈너 얘기였다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 시간에는 그 스터플 빔의 CIPP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보여드린 문제고요.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문제 기반 학습에서 교사의 단계별 행동을 진술한 것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하면 구성주의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 기반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문제를 자신의 말로 자신이 제대로 정의하는, 재정의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디에 넣을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제 제시한 문제인데 이게 처음에는요. 일단은 문제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탐구할 과제와 그 요건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과제를 선택해서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거. 이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만나면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말로 자신의 그 이해를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도와주는 단계.
재정의 단계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면 벌써 답은 이제 3번으로 나왔네요. 나머지 것들을 좀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실험해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도록 지도하고요. 그리고 리을로 가서 학생들이 보고서, 비디오 모형 등 적절한 결과물을 만들어서 발표하게 하고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탐구 능력과 사고 과정을 반성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 순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보여드렸고요. 10번 문제도 교육사회 문제인데 다음 내용에 나타난 교육사회학적 관점이라고 해서 이것도 최근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교육은 기계에 맞는 톱니바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것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성적이 부진하더라도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삼을지 여부는 학생의 인식에 달려 있고요. 학생이 학업 성적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면 열심히 공부할 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가치 있는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교사가 할 일은 학생 자신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현실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학생을 격려하는 거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구조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론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거시적인 틀이 마치 기계처럼 존재하면 그 안에 톱니바퀴의 톱니가 개인으로 들어가는 입장이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여기서는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고 학생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뭐 구조기능론이라든가 갈등론적 관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미시적인 관점으로 개인의 그 인식, 해석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시적인 입장인 또는 해석적인 입장인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포함시켰던 문제였고요. 네, 이제 11번부터 이어서 갈 건데요. 그 최근에 교육통계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아주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자꾸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 포함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웠잖아요. 그래서 A 교사는 국어과 2학기 중간고사에서 60점을 받은 어떤 학생의 상대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한다. 국어과 성적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 60, 표준 편차 10이라고 할 때 이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를 냈는데 일단 보시면 T 점수가 50이고 G는 1이고 백분위 50, 스테나이는 5 이렇게 해서 모두 요 네 가지가 그 표준 점수를 나타내는 수치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G 점수는 여기가 표준 편차예요. 그리고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평균도 60이고 받은 점수도 60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0이 될 거고 0이 들어있으면 계산을 해도 0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얘가 0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균하고 같은 점수를 맞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지점수가 이제 여기에 올 거고요. 그러니까 평균하고 원점수가 같은 경우에 지점수는 0이 될 거고 백분위는 당연히는 아니지만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면 5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스테나이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T점수를 보시면 T점수는 이제 지점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50에다가 지점수에 10을 곱해서 이렇게 더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0이 나와버리니까 이 부분이 또 0일 거잖아요. 그래서 T점수 50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백분위 50도 맞는 거고 스테나이는 뭐냐면 여러분 그 등급 1등급에서 9등급을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스테나인이 되는 건데 이제 어느 쪽을 1등급으로 할 것인가 가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것 뿐이지 그 등급하고 스테나인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4%까지가 1등급 그리고 이제 4% 이상부터 7%까지 여기 11%까지가 우리가 2등급으로 놓고 이렇게 나누는데 어쨌든 요 사이에 그 평균에 해당하는
60점이 위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테나인으로 봐도 5점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푸셨던 문제는 답이 2번이었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규분포 상에서 각각의 T점수와 G점수의 위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는 60점이지만 70점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표준편차 1표준편차만큼 이쪽으로 잘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때는 지점수가 1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표준편차, 2표준편차. 그러면서 퍼센트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1표준편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의 84.13%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보면 그렇고 상위 한 15%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균이 60이라고 가정하면 표준편차가 10점이니까 여기는 50점일 거고 40점일 거고 이런 식으로 전체 정규분포상 안에서 어떤 점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쉽게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2번 문제를 보실 건데 딕과 캐리의 체제적 수업 설계 모형 요소의 일부고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이번에 제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를 좀 많이 넣었는데 이런 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 모형인데 일단 처음에는 수업 목적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 수업을 분석하면서 학습자 및 맥락을 분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을 분석한다고 할 때 수업 내용 및 절차를 분석하고 수업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하위 기능들을 분석하고 그 기능들이 어떤 절차로 학습되어야 하는가를 규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학습 과제 분석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학습자 및 맥락 분석인데 학습자의 현재 수준, 기능, 선호하는 취향, 태도 등의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 목표를 기술을 하는데 기술을 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수업 전략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제 분석을 먼저 하고 수업 전략을 개발하고 수행 목표를 기술하고 거기에 맞는 수업 전략을 개발하는 이 전체 그림을 이거 제가 그 테마별 기출 보객이나 기본 강의나 뭐 요약 강의 때도 계속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눈에 자꾸 익히시는 게 중요한데 수업 전략 개발하고 수업 자료 그다음에 형성평가를 실시할 건데 형성평가를 실시해서 뭐 다시 수업을 수정해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총괄평가를 실시하는데 얘는 좀 중요한 부분이 그 외부 평가자에게 의뢰를 해서 총괄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부분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문제를 다시 보시면 딕과 캐리의 체제적 수업 설계 모형 요소의 일부에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자면 일단 처음에는 학습과제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 행동 목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수업 전략을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되고요. 13번 문제 평생교육 부분에서 이제 출제를 했는데 랭그랑의 평생교육에 관한 견해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이라고 해서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생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그냥 고르셔도 돼요. 랭그랑이라는 그 이름보다 평생교육의 개념을 알고 풀 수 있는 문제인 건데 보시면 계획적 의도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학습도 중요시하고요. 교사의 권위에 의존하기보다는 학생의 주도성을 중시합니다. 전통 문화의 전달보다는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중시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이라면 4번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과는 분리된 형태의 성인교육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는 입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얘기를 하고 평생교육이 있고 그리고
순환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이 순환교육이라고 할 때는 이 OECD의 이 O자를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OECD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순환교육, 그리고 유네스코라는 얘기가 나오면 유네스코 하면 평생교육 이라고 해서 이 랑그랑의 평생교육에 관한 입문서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입문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 얘기를 좀 드리려고 문제에 포함을 시켰고요. OECD 나오면 항상 순환교육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 보실 건데 에릭슨의 자아정체감 발달, 이것도 제가 계속 모의고사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단 문제를 풀고 넘어갈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에릭슨의 그 발달 단계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발달 단계가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보여드리는 건데 한 번에 외우기보다는 이제 반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1번부터 보시면 정체감 확립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아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체감은 삶을 완성하고 회고하는 단계에서 확립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의 그 심리적 유예 기간 동안에 확립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심리적 유예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맞는 대답이죠. 심리적 유예기는 정체감 형성을 위해 대안적인 탐색을 계속 진행하는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뭐 틀린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점진적 분화의 원리 뭐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해서 태어나서 1년까지. 이때는 그 엄마가 그 모유를 주는 그게 굉장히 영아한테는 중요한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기본적 신뢰감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신감을 갖게 된다. 이 프로이드로 치면 구강기에 해당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자율성 대 의심 및 수치심. 프로이드의 학문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프로이드의 단계인데 프로이드의 학문기 단계는 배변 활동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자율성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수치심을 갖게 되는 단계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2살에서 3세, 2에서 3세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프로이드로 치면 남근기라고 해서 주도성 대 죄책감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유치원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 단계인데 이 시기의 유아가 같은 성의 부모와 동일시를 통해서 부모를 수용함으로써 초자아를 발달시키는 단계. 도덕적인 감각을 이때 형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초등학교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로이드의 단계로는 잠복기에 해당이 되고요. 근면성 대 열등감,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의 이미지를 좀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사춘기 단계이면서 청소년기 단계잖아요. 정체감 대 역할 혼미 단계고 프로이드로 따지면 생식기 단계인데 이때가 이제 사춘기에 해당이 되고 청소년기, 심리적 유예 기간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고요. 이 유예 기간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역할 혼미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발달적 위기가 다시 반복된다고 보았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친밀성 대 고립 단계로 성인 초기의 단계인데 프로이드는 요 단계까지만 단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에릭슨 단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릭슨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생애 전 연령 단계에 걸쳐서 이제 전 연령에 걸쳐서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장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생산성 대 침체라고 해서 60세 전까지를 이제 중년기에 해당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통합성 대 절망, 노인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갈 건데요. 15번 문제고요. 다음은 규칙을 위반한 학생의 문제 행동의 원인에 대해 설명한 상담 기록의 일부이다. 여기에 적용된 상담 접근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고요. 열등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키워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보시면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영철이의 행동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해지고자 하는 동기가 표출된 결과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대한 공격성을 나타냄으로써 자신도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문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안에 뭐 열등감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 심리학적 접근, 아들러가 주장한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번 문제를 볼 건데 국공립학교 학교 회계상의 세입에 포함되는 수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거는 답이 모두가 답인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교육재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게 좀 입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니은은 학교 운영 지원비와 학교 발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얘도 학교 회계에 포함이 되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 모든 것들이 학교 회계상의 세입에 포함되는 수입이다라고 일단 보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요 그림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중앙정부의 교육재정을 이제 그림으로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중앙정부 재정이라고 하는 건 교육부 소관 예산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정은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 재정에서도 일반 회계랑 특별 회계가 있고 지방정부 재정도 뭐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부 소관에서 중앙정부 재정인 일반 회계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포함한 유초,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 일반 등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에 있는 이 돈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포함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부 그러니까 중앙재정에 일반 회계에 있는 돈이 지방정부 재정에 교육재정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로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그 일반 회계에 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관한 예산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지방정부 재정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자꾸 보시면서 입에 좀 붙여 놓으셔야 이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중앙정부 재정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있긴 한데 이건 말 그대로 뭐 지역발전 특별회계나 혁신도시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그 교육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잖아요. 그럼 얘가 교육부의 일반 회계에 있다가 지방정부 재정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들어가는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후에 문제를 보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좀 접근을 하실 것 같아요. 좀 더 내용을 보자면 이거는 뭐냐면 그 교육특별회계라고 하는 게 지방재정의 교육비 특별회계인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재원별로 좀 들여다봤더니 중앙정부에서 받은 이전 수입,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는 거죠. 특히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 안에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전체의 한 79.2%에 달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외에도 뭐 입학금 및 수업료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자체 수입 이런 것들이 그 학교 회계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육재정하고 교육법 부분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교육재정 관련해서 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그 지방재정의 교육비 특별회계에 속한다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정말 10번 이상 출제된 부분이어서 그런 내용들만 좀 여러분들이 입에 붙여 놓으셔도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17번 문제는 개정교육기본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테마별 기출뽀개기 강좌 때도 이 얘기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정교육기본법은 2021년 9월 24일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법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작년에 되게 시끄러웠던 그 이슈로 인해서 교권사법이라는 게 또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특이하게 통과와 동시에 바로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어떤 법이었는데 그 법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강의 때도 문제 풀 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일단 처음에는 개정교육기본법 관련해서 뒤에 다시 정리를 드릴 건데 평생교육으로 일단 용어가 변경이 됐고요. 사회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용어가 변경이 됐다. 그리고 남녀평등교육이 양성평등교육이 되면서 좀 더 체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태전환교육을 의무화시켰다라는 부분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 사립학교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교육 자치를 강화한 건 맞아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시켜서 그 뭔가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의 그 자율성을 존중한 건 맞는데 사립학교만 놓고 보자면 사립학교 자체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했다기보다는 좀 더 많이 감시하고 이제 감독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들어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시면 교육기본법 관련해서는 일단 평생교육으로 용어가 변경이 됐고요.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화시키고 3번의 교육자치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했다라고 해서 교육 자체를 강화시킨 측면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시켰고 5번째 생태 전환 교육을 의무화시킨다라는 부분을 그 개정된 교육기본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다른 법들도 역시 같이 개정이 됐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작년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뭐 특히 이제 이 부분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라고 해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되 이거는 공립사립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자문사항으로 유지한 거죠. 그럼 요 두 사항만 빼고 나머지 모두를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도록 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결해서 봤을 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할 때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한다. 이런 부분도 사립학교에게 자율성을 주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관리하고 감독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8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에 개정된 교권보호사법이라고 해서 교육지휘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개정한 세부 내용이 이제 9월 27일 작년 9월 27일 날 일부 개정이 되면서 2024년 3월 1일 시행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교육지휘법 빼고 나머지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고, 교육지휘법 같은 경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이 모든 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을 포함을 시켰고요. 두 번째,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를 금지시킵니다. 물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당한 사유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조항을 바꿨고요.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을 하다가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부결이 되면서 요 내용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셔서 이런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4번이었고요. 이 내용도 좀 자세히 보자면 교권보호사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뭐 두 번째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걸로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서. 근데 일단 유아교육법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하나하나씩 교원지휘법부터 볼 건데, 교원지휘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라는 처분이 불가하다. 라는 거. 두 번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겠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취한다. 넷째,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 은폐 금지하겠다라는 거. 이런 조항들이 새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초중등교육법을 보시면 보호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요.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하고요.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주면 안 된다라는 부분, 이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본법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수정이 돼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라고 했던 그 내용을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좀 더 강화를 시켰고,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학생을 교육 및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까 문제에 나왔던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그러나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활용될 여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추진은 했으나 결국은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특징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9번에 아까 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기본 강의나 테마별 기출 뽀개기에서는 자세히 다뤄드리긴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래사회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매번 개정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나오잖아요. 근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한 미래사회 핵심 역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일단 답이 2번이에요.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문제 해결 능력 같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나머지는 뭐 자기관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이것도 눈으로 자꾸 봐두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자면 첫 번째가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해서 그 전에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지향하고 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그리고 그걸 위한 6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관리 역량,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뭐 문제 해결 역량이 아니라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라는 걸 주장을 하고요. 강조를 하고,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교육행정 문제인데요.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련된 법규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해서 얘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교섭 협의할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하고요. 대신 교원단체가 교육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협의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노동조합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기업과 디귿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단 단체 교섭 관련해서 이 법률이 시행이 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되 단체 행동권을 일단 불허를 합니다. 그 교사라는 직업의 어떤 특징상 쟁의 행위는 금하겠다라는 거고요. 단체 교섭권과 관련해서는 단체 협약 체결권을 인정하되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이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 앞에서 봤던 그 2번 두 번째와 관련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은 단체 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성실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교섭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다음 내용인데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는 교원 노조를 조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단위 차원에서는 교원 노조 설립이 불가하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 자격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학교 설립 경영자, 교장, 교감 등의 가입은 제한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까지 해서 20문제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넣지는 않아서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좀 정리하시면서 제가 또 관계되는 내용들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은 같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이제 지하쌤의 교육학개론 테마별 기출 뽀개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이제 가기 전까지 다시 어디선가부터 막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과목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차를 쫙 펴서 각각의 테마별로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 테마를 보시고 그 테마 안에서 총 137개거든요. 이 테마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걸리는 테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페이지를 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번에 시험 잘 보시고 저는 이제 시험 문제 해설 강의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